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아저씨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자식들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고 손주도 봐서 다들 만나면 손주, 손녀 자랑만 해요. 일도 다 은퇴하고 아내와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런데 제 삶은 또래 친구들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그리고 회사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 회사예요. 이제 내 인생도 다 끝났구나 절망하던 순간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성장하며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사실 제 인생이 기구하다면 좀 기구합니다. 가족까지 다 버리고 선택했던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었는데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혼자라는 게 외롭고 지칠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 자식 결혼시킨다고 하고 손주 돌잔치라고 연락이 오면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결국은 혼자 남겨진걸요. 그래서 더 일에 열심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사 복지만큼은 대기업만큼 지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들 결혼도 일찍 했고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도 많아요. 제가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직원들이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업 목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 회사를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제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회사 가족들은 모두 가족 같아요. 친구에게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장이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실상이 그래요. 우리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와서 안 그만두고 10년을 넘게 다닌 직원이 대다수인데다가 계약직으로 뽑은 직원들도 대부분이 다들 3개월 지나면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제 인생은 작은 섬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호랍이라도 회사에서만큼은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도 안 돼서 아내 죽고 혼자 돼서 지금까지 난 죄인이니 혼자 살아야 한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40대 50대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볼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소리지만요. 만약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용기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여자 좀 만나보라고 여기저기서 선자리를 주선해줬지만 제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여자 만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매일 일만 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답답하셨는지 억지로 선자리에 내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자리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데도 죽은 아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아예 선포했죠. 난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요. 아이고 답답한 너. 집 팔자가 더러워 떠난 년이 뭐가 불쌍하다고? 저 좋은 나이에 여자도 안 만나고 혼자 늙어 죽겠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팔자가 더럽긴 뭐가 더러워요. 그냥 나 같은 모질이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간 거지. 불쌍한 사람 괜히 욕보이지 말고 그만 좀 하세요. 아내가 죽고 난 뒤에야 알게 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함밖에 없어요. 아내와 저는 20대 중반에 다방에서 만났어요. 저는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이었고 아내는 다방 종업원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종종 다방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몇 달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아내가 제 마음을 받아주자마자 저는 무조건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아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다 제 결혼을 반대했어요. 이유야 뻔했죠. 아내가 다방에서 일했다는 걸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알다 보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다방에서 커피나 타고 웃음이나 팔던 년을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가겠다니? 너 제정신이야? 아버지는 한의사세요.
동네에서 가장 큰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셨죠. 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들만 돌보던 분이다 보니 굉장히 고지식하십니다. 그런 분이 다방에서 일하던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할 리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살던 동네가 워낙 작은 동네라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수저가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잘못 돌면 제 혼삿길은 막힌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방에서 일했던 여자와 어울려 다니니 부모님은 어떻게든 헤어지게 하려고 용을 쓰셨어요. 아버지, 수연 씨가 다방에서 일한 건 아주 잠깐이에요. 지금은 간호조무사 한다고 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아유, 꼴값 떨고 있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이 좁은 동네에서 다방에서 실실 웃음 팔고 다니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더러 그 여자한테 재주씨라고 부르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형이 뭔데 나더러 헤어지라 말아야. 형이랑 나는 달라. 형이야 평생 바보처럼 아버지 말만 듣다가 장가까지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랑 사랑도 없이 결혼해서 살지만 난 형처럼 그렇게 병신같이는 못 살아. 뭐? 병신?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놈의 새끼가 인생 망하게 생긴 거 기가 도와줬더니만 고마운 줄을 모르고. 누가 도와달래?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신경 끄고 형이나 잘해.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평생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도 졌고 한의대에 갔어요. 거기다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소개한 여자와 선을 봐서 2달도 안 돼서 식을 올렸죠. 형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으니 부모님은 제 돌발 행동을 아예 이해 못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만 못해. 그런 말도 안 되는 년 하나 때문에 너희가 왜 싸워?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더 말할 것도 없어. 그 년이랑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넌 내 아들도 우리 집 자식도 아니야. 알겠어? 부모님도 모자라 형까지 반대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어주실 생각이 없었죠. 부모님은 제가 수연이와 계속 만나면 아예 인연을 끊고 살자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와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어 그대로 집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어요. 물론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 기대처럼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으니 앞뒤 안 보고 집을 나왔지만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닥치는 대로 뭐든 하면서 아내를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때야 제가 젊고 힘이 좋을 때니 일당을 많이 벌 수 있었거든요. 몸은 힘들어도 집에만 오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예쁜 아내를 보면 힘든 줄도 몰랐거든요. 물론 한 번씩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니 내 가정을 꾸리고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서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자거든요. 평생 외롭게만 살아온 아내에게 제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기만 하지는 않더군요. 현실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살 수만은 없다 보니 아내와 가끔 이런저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일하다 말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장이라도 갔나 싶어 우산을 들고 아내를 찾아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내가 동네에서 고깃집 하는 남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휙 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있던 남자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남의 아내 옆에 찰싹 붙어서 뭐 하는 거야? 저리 안 꺼져? 아내? 그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우산만 좀 씌워준 거예요. 제 말에 남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잠깐 우산만 씌워준 거라며 당황해서 달려가더군요. 제 반응에 아내도 당황했는지 시장 보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갈비집 앞에 서 있었는데 남자가 우산이 있다면서 잠깐 앞까지 씌워준 거래요. 미친놈. 우산이 있으면 그냥 빌려주고 나중에 갖다 달라고 하면 되지. 지가 씌워주긴 뭘 씌워줘. 암튼 예쁜 건 알아가지고 개수작 부리기는. 아내가 젊고 예쁘다 보니 틈만 나면 껄떡대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내를 믿고 저도 욱하면 안 되는 건데 당시에 돈도 잘 못 벌고 능력이 없다 보니 괜한 자격지심을 부렸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못난 모습을 보이면 착한 아내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예쁘긴 뭐가 예뻐. 그냥 내가 짐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좋아지려고 그런 거지. 나도 이제 아줌마인데 누가 거들떠나 본다고 질투를 해. 아줌마는 무슨, 당신은 절대 아줌마처럼 안 보이니까 앞으로는 저런 양아치 같은 놈들 조심해. 알았지? 그때는 정말 아내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사회 경험이 좀 있었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만 생각하느라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내는 제가 집을 나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막노동하고 사는 걸 걱정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좋은 대학도 나온 사람이 괜히 나 때문에 졸업도 못해서 이런 힘든 일이나 하고 있고 내가 너무 미안해. 지금이라도 괜찮으면 다시 대학 다니면서 졸업하는 거 어때? 돈은 내가 나가서 벌게. 아내를 만났을 당시 졸업까지 딱 반년을 남겨둔 상태였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서울로 올라오느라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마 출석을 하지 않아서 유급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도 후회되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제가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꾸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툭하면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 테니 저더러 공부를 마저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무슨 돈을 번다고 그래? 왜? 내가 못 믿어서 그래? 내가 못나서 당신 또 다방이나 나가게 할 것 같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내가 당신이 있는데 다방에 나가긴 왜 나가? 나도 지금 당장 어디 식당이라도 나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우리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 당신이 고생 안 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못난 놈입니다. 남들이 아내가 다방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면 아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럴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너무 미안해요. 지금까지 그 고생하면서 살았으면 됐지. 식당은 또 무슨 식당이야. 내가 나가서 막노동하는 게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내가 번듯한 직장 구해올게.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아이부터 갖자. 알았지? 야반도주하듯 아내와 서울로 도망왔으니 아내와는 제대로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이부터 빨리 가지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저와 아내 사이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 아내가 교회에 갔길래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서랍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무슨 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약은 다름 아닌 피임약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갖기 원하는지 아내도 알면서 저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는 건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내에게 처음으로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냐고 따졌죠.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자신은 지금 당장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애는 무슨 애야. 내가 임신이라도 하면 당신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서 그러나 본데 내가 보기엔 내가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 당신 부모님께 허락 못 받을 거야.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이 심하게 구신 건 나도 알지만 애까지 가진 며느리한테 반대하시진 않을 거야. 내가 알아. 우리 아버지 말은 그렇게 해도 은근 마음 약하다니까.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서 나한테 2년 전연 하시면서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 차가운 눈으로 매몰차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형에게 별의별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도 아내가 저에게 우리 집 식구들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와 사는 동안은 본인이 감수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의 부모에게 그런 모진 소리까지 들었는데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많이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겠죠. 저는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내와는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평생 부모님과 등지며 살고 싶지는 않으니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옆에 있는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저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애까지 낳아서 키우면 그 애한테는 못할 짓 하는 거야. 난 내 자식은 나처럼 크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제야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한 번도 좋아, 우리 아이 낳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는 저와 달리 우리의 미래를 더 깊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같은 형편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행복하게 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 이후 저와 아내의 사이가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어딘가 묘하게 강하고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언젠가 철없는 저에게 질려서 떠나버리면 어쩌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아내에게 든든한 남편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현장 소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좋게 보시고 아는 건설 사무소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쉽게 취직이 돼서 저는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제가 새벽이 아니라 남들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집에 들어오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제 넥타이를 목에 걸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나니 신기하게도 집안이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사 현장에 다닐 때는 일당은 많아도 일이 일정하지 않으니 항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직장은 꼬박꼬박 같은 날 월급이 나오니 진짜 내가 우리 집 가장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내도 이렇게만 살면 아이 낳고 살아도 좋을 거라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제가 바랬던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기대했던 순간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인생을 자만하고 살아왔나 봐요. 저는 아내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어도 제 곁에 아내가 있는 이상 저에게 불행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앞으로 사는 동안 어떤 고난이 닥쳐도 아내가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자 가장 소중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요. 퇴근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살던 집 골목에 소방차가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제 집에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내가 안에 있다고 나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이미 구조는 끝난 상태라 혹시 아내 가족이 있었던 거면 근처 대학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바로 저희 형이었습니다. 형이 제가 이곳에 있는 걸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 싶어 어리둥절한데도 아내가 걱정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형 말이 아내가 죽었대요. 무슨 이런 일이 있니? 너 여기 산다는 거 듣고 바로 찾아왔는데 글쎄 불이 나서 집이 다 불타고 있는 거야. 나는 혹시나 네가 여기 있기라도 할까봐 곧장 신고했는데 너는 없고 그 여자만 있었대. 알고 보니 집에 불이 난 걸 보고 소방서에 신고한 게 형이랍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계속 저를 수소문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곳에 사는 걸 알아서 마침 집에 온 거랍니다. 그래서 불이 난 걸 본 거고요. 수연이 어딨어? 우리 수연이 어디 있냐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병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대. 제가 기억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형 입에서 수연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일어나 당장 수연이에게 가겠다고 했지만 형이 말렸어요. 너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의사 말이 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 입원해야 하던데. 형은 제 걱정에 그동안 뭘 한 거냐고 다그쳤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생각만 나서 눈물만 났어요. 제 몸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수연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도망 나와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나면서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 게 힘들어서 자꾸만 수연이에게 어린애처럼 징징댔어요. 아침에도 수연이가 새벽부터 끓여놓은 콩나물국이 짜다고 다 먹지도 않고 그냥 나왔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죽다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자다가 눈이 떠지면 또 눈을 감고 또 깨면 계속 잤어요. 그대로 수연이를 따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병원에 며칠 그러고 있었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형이 답답했는지 태어나자마자 저를 끌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친놈.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 버리고 집까지 버리고 나가더니만 결국은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려서 돌아왔구나. 어이구 멍청한 놈. 아이고 고생하고 온 애한테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라.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칠로 두들겨 패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계속 수연이 생각만 하다가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가 참 병신 같아요. 그때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슬픔에 숨어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연이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 찾아올 가족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어. 괜히 어디다가 모셔두고 하면 너 더 마음 못 잡고 살 것 같아서. 형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찾아올 가족이 없기는 왜 없어. 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수연이 그 여자 아니야. 내 아내라고. 형이 병원에서 시신을 수습해 화장했대요. 그러고는 바다에 뿌렸답니다. 저는 왜 그랬냐고 그래도 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형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기껏 뒷수습 다 해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는 한심한 놈이라고 욕만 해댔죠. 미친놈. 한심한 소리하고 있네. 너희끼리 철없이 소꿉놀이나 해놓고 아내는 무슨 아내냐?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맞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놈이 맞아요.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더 가슴 아픈 건 저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허락도 못 받고 야반도주한 거라 둘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았어요. 거기다가 집이 다 불타버렸으니 제 물건이나 수연이 물건까지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수연이를 만나 사랑하고 함께 살았던 시간이 현실이 아니라 꿈만 같았거든요. 수연이는 제 마음속에 꿈처럼 찾아왔다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집 안에 처박힌 채 폐인처럼 지내다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 수연이와 연애하면서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방에서 찾았어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고 나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연이가 나를 보며 가장 행복해했던 그때처럼 제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모님과 형은 뭐하러 서울에 다시 올라가냐고 하시며 그냥 여기서 새로운 직장 구하라고들 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이나마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원래 다니던 직장을 다니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 모은 돈을 기반으로 저도 건설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제가 다른 능력은 없어도 영업 능력은 좀 타고났는지 손대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려 금방 자리 잡고 10년 사이에 직원 2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성장했어요. 최근에 사무실이 늘어서 직원이 50명이 넘었으니 꽤 규모가 커졌죠.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걱정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제가 50 정도 됐을 때까지는 부모님이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었는데 제가 전혀 여자도 만나지 않고 나가는 선자리마다 파토를 내고 들어오니 언제부턴가는 아예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나마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오히려 한시름 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나 형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네가 그 애만 없으면 멀쩡하게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어. 나까지 너랑 걔한테 그런 상처 줘서 미안해. 아휴, 그 어리고 고운 애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엄마가 지옥에 가서 대신 천벌 받을게. 미안해 아들. 당시에는 단순히 어머니께서 지난날 저와 수연이의 사이를 반대하셨던 게 미안해서 끝까지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걸렸습니다. 어리고 고운 애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말이요.
수연이는 이미 죽은 지 몇십 년이 됐고 그 전까지는 항상 저와 함께였었는데 혼자 힘들게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형도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꺼내지 않으니 굳이 제가 먼저 꺼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드니 지난 과거의 일은 가슴에 묻고 살고 싶었어요. 지난 일에 매여있기엔 현실이 너무 바빴거든요. 저에게는 남들 다 있는 처자식은 없어도 회사가 있습니다. 저에게 회사는 가족이자 친구였어요. 제가 사람도 잘 안 만나고 회사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회사를 열심히 키우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어봐야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회사 일만 죽어라 하면서 사냐?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좀 쉬엄쉬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너 그러다 과로로 늙어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후회한다. 내가 물려줄 사람이 없게는 왜 없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나 죽기 전에 나랑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갈 거야. 다들 제 말을 믿지 못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회사 달랑 하나인데 그 회사 위에 자신의 평생을 바쳐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모두 다 주고 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종종 합니다. 직원들도 처음 들었을 땐 대표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나 보다 하지만 함께 오래 일한 직원들은 제 마음을 알아요. 제가 회사와 우리 직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요. 저에게 회사 직원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경조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고 회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줬어요. 제게는 가장 소중한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직원들이 걱정 없이 행복해야 제 회사를 위해 더 힘써줄 걸 아니까요. 회사에 2, 3년 전 입사한 남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다른 회사 다니다가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일도 깔끔하게 잘한다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온 직원이니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회사 특성상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오래 일한 직원들이 많아서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온 사람은 어쩐지 의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켜보다 보니 직원들 말대로 사람이 괜찮았어요. 왜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아무리 회사 상사고 대표라 예의를 지키고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집안 분위기는 대략 어떨 것 같은지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자식은 안 키워봤어도 30년 넘게 혼자 운영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뽑고 겪어봤으니 그런 안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직원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직원이 3년차쯤 됐을 때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경력직이라고 해도 이제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이 된 대리다 보니 저와는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제 건너편에 앉았더라고요. 흔히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여자친구는 있냐, 집은 어디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훨씬 더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요. 술이 꽤 들어간 상태로 사적으로 대표를 대하는데도 눈이 총명하고 흐트러지는 거 없이 말을 예의 바르게 잘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결혼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혼자시라 마음이 쓰인다는 고민까지 털어놨어요. 어머님이 혼자서 아들을 아주 바르게 잘 키우셨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많이 뿌듯해 하시겠어. 늙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회사 대표라도 직원들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 싫어한다는데 제가 또 그걸 잊고 오지랖을 부렸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말에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헤어지셨다고만 들었거든요. 직원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뭘 모르고 괜한 주책을 부렸다고요. 그러자 직원이 아니라고 오히려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괜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대표님이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마음 씀씀이가 따뜻하고 속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식이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회사에 오래 있어달라고 대표로서 아부 좀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크게 대답하며 활짝 웃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의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직원을 보면 제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나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힘이 생기면서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얼마 뒤 승진 심사가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는 이사와 부장들 모두가 과장으로 그 친구를 모두 추천하더라고요. 입사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도 모든 역량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훌륭하다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상황도 알아서 잘 따라주고 직원 복까지 있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아내를 보내줬다는 바다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는 했어요. 당신 덕분에 나만 호강하고 사네. 너무 보고 싶다. 제가 생각해도 주책인 게 아내를 떠나보낸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했어요. 물론 그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저도 기가 막혀요. 아내는 젊고 예뻤던 모습 그대로 제 마음에 남아있지만 저는 쭈구리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얼마 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그 직원이 올해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을 다해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얼마 뒤 직원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식장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벚꽃도 예쁘고 날씨도 좋아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볍더군요. 그럴 때 보면 저도 나이를 헛먹었어요. 이 나이에 벚꽃을 보고 설레는 걸 보면 말이죠. 평소 제가 아끼던 직원이기도 하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으니 서둘러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하는 주례라 긴장돼서 택시를 탔어요. 준비한 주례사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려고요. 사실 제가 결혼은 했었어도 호적상은 미혼이고 자식도 없잖아요. 이런 제가 주례를 한다는 게 직원에게 미안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좋게 거절했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느낀 건데 제가 회사 대표가 아니라 마치 진짜 아버지 같아 꼭 주례를 해줬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아버지가 계시면 어떤 느낌일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대표님께서 저 결혼 준비한다고 휴가도 넉넉하게 주시고 신혼집에 모텔하고 보너스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께서 꼭 주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겠어요. 저도 고민할 것도 없이 알겠다고 제가 주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앞이라 분위기에 휩쓸려 하겠다곤 했는데 긴장이 되기는 많이 되더라고요. 택시에 내려서도 연신 숨을 몰아쉬었어요. 결혼식장을 보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꼭 대학 수능 시험 보러 가던 심정 같기도 해서 그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말았거든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 눈앞에 있나 싶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결혼식장에 들어서서 오늘의 주인공인 회사 직원을 찾았어요. 직원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곧장 접수대에 서 있는 가족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이쪽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이쪽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푸른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입은 우아한 모습의 여자분이 고개를 돌리는데 저는 보자마자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바닥에 넘어진 저를 보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직원이 제 어깨를 잡으며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는 순간 이곳이 어딘지 저를 부축하는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눈앞에 한복을 입고 있는 제 아내만 눈에 보였어요. 아내는 30년 전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주름만 잔뜩인 할아버지인데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더라고요. 아내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며 아내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덥석 잡았어요. 여보, 수연아,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어? 당신이 살아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직원이 놀라서 휘둥그레진 표정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 여보라뇨. 이 손 놓으세요. 아내를 만났다는 놀라움에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간 저는 직원이 제 손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도 손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순간 아내도 당황했는지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손을 떨었습니다. 주영아,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너희 회사 대표님 결혼도 안 한 싱글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내도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건지 말까지 더듬으며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러더니 제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당신 분명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외국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지? 엄마, 왜 그래? 지금 혼자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도 우리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인 거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직원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영아,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네 아버지야. 엄마는 정말 몰랐어. 이 사람이 너희 회사 대표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 순간 저도 직원도 둘 다 너무 놀라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직원으로만 생각했던 친구가 글쎄 제 친아들이었답니다. 충격도 잠시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로비는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이대로 줄에는 절대 설 수 없을 것 같아 결혼식장에 부탁해서 급한 대로 업체에 주례를 부탁했어요. 신랑이 제 아들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뻔뻔하게 줄에서게 설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제 직원이자 아들인 주영이가 메시지로 보내준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 주영이의 안사람이 된 며느리까지 넷이 모여서 오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주영이는 둘 다 아내가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줄만 알았어. 그리고 분명 당신 아버지가 결혼한 여자랑 외국에 갔다고 했단 말이야. 저는 아내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대충 들어도 저와 아내의 사이에 오해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날 아내와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었지만 저나 아내나 둘 다 당시에 너무도 힘들었던 일이기에 기억이 또렷했어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와 아내가 헤어지게 된 게 다 아버지와 형의 계획이더군요. 제가 집을 나가고 얼마 후 아버지는 사람을 써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냈대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형을 시켜 아내를 만나 저와 떼어놓으라고 했답니다. 내 동생 결혼할 여자 있어요. 그 여자는 집안도 판사 집안인데다가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와서 아주 똑똑한 여자라고요. 그런 여자를 두고 수근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정말 결혼할 것 같아요? 형이 무슨 소리를 해도 처음엔 아내는 믿진 않았답니다. 형이 뭐라고 하든 지금 함께 사는 건 아내와 저니까요. 아내도 저와 헤어질 생각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대요. 그래서 저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낸 거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또 찾아왔답니다. 그러더니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모진 소리까지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도 거머리처럼 내 동생한테서 안 떨어져서 내가 뒷조사를 좀 했거든? 당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방에서 몸 팔고 다니다가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그 유부남 마누라한테 고소도 당했다면서? 그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거였어요. 그 남자가 속여서 정말 몰랐다고요.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작정하고 유부남인 걸 속이는 바람에 아내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고소까지 당했었대요. 그 일을 형이 알아낸 거고요. 합의금도 못 내서 구치소까지 갔다 왔다던데 그런 더러운 몸으로 감히 내 동생을 넘봐? 지금 당장 내 동생이랑 안 헤어지면 이 사실 내 동생한테 다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옛날 일이고 정말 모르고 그런 거예요. 벌써 다 받았다고요.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집안에서 당신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이나 할 것 같아? 그나마 지금 헤어지면 아버지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준다고 하니까 돈이라도 줄 때 먹고 떨어져. 형은 하다하다 아내의 과거까지 들춰내며 아내의 치부를 알아냈나 봐요. 아내와 제가 다방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 전의 일은 제가 모르다 보니 아내는 절대 저에게 지난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자신의 과거를 알았다고 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 일을 제가 알게 되면 당연히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당장 헤어지자고 해도 수근 씨가 나랑 절대 안 헤어지겠다고 할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든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제가 쉽게 헤어져 주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형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쪽은 수근이 앞에서 더러운 과거 다 까발려주고 싶지 않으면 돈 줄 때 이거나 받고 그냥 빨리 짐이나 싸서 나가요. 괜히 버티지 말고. 아내는 결국 저와 헤어지는 길을 택한 거죠. 지금이야 그깟 과거 뭐라고 그런 일 때문에 나를 버렸나 싶지만 당시에 아내도 저도 둘 다 20대의 어린 나이였으니 깊게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내도 무서웠답니다. 자신의 과거를 내가 알게 되면 만약 내가 변해버리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았대요. 집에 불이 난 건 아내도 나중에 알았답니다. 형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할지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형이 준 돈으로 집까지 구하고 얼마 뒤 아내는 임신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저와 살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집이 다 불타고 사라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살던 고향집으로도 찾아갔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 말도 못하고 쫓겨났답니다. 이런 여우 같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우리 수근이 너 같은 거 진작 다 있고 결혼해서 외국 나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앞길 막지 말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은 아내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겠다 다짐하고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회사 직원인 주영이에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이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요. 아들로서 그런 어머니가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걸 회식 때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평생 풀리지 않았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아내가 있다고 울부짖는 저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형이 아내가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와 아내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데 아버지와 형의 잔인한 계획으로 인해 저와 아내는 30년을 넘게 서로를 오해한 채 헤어져 지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제 아들은 아버지도 없이 30년을 살았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형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이 있었지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부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러자 형이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 미친놈아! 너 몇 년 동안 형한테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더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구는 형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더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때 장식장 한편에 놓여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형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이 돌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성큼성큼 다가가 액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액자가 깨져버렸습니다. 제 가정은 멋대로 파탄내놓고 본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꼴이 우스웠거든요. 형 좋아하네. 너 같은 새끼가 무슨 형이야? 동생 인생 망쳐놓고 너는 새끼들이랑 좋았니? 나랑 내 새끼는 30년 동안 생이별 시켜놓고 너는 좋았냐고! 저는 소리를 지르는 건지 울분을 토해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부수고 액자를 부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다고 해서 제 지난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모든 순간이 다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불이 나서 아내가 죽어버렸다는 것에 너무 충격받아 말도 못할 정도로 바보가 될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아내를 찾아 묻고 모든 일을 정리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아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아내의 뱃속에 제 아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다 알았을 텐데 모든 일이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걸요. 저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알차게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부터 고용해 형을 고소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싹 고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돌아가셨으니 고소할 사람이 형밖에 없더군요. 지난 30년 동안 형 때문에 아내가 감쪽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지만 형이 죗값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저는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아내와의 오해도 하나하나 풀며 지내고 있어요. 30년이란 세월을 단 며칠 만에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지난날 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아내와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직원과 대표 사이였으니 갑자기 부자지간으로 지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도 아들과도 함께 못다한 시간만큼 하루하루 더 값지게 쓰려고요. 저야 지금이라도 당장 아내와 살림을 합치고 싶어요. 지금까지 30년을 떨어져 지냈으니 단 하루라도 더 함께 살고 싶거든요. 아들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좋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까지 결혼해서 나가서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었는데 엄마한테도 좋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죠. 아들은 아직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매일 만나다 보니 아직도 대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아내의 남자친구로 인정은 해줘요. 그리고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에 프로포즈를 준비 중입니다. 아내는 둘 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하러 결혼하냐고 하지만 저는 죽기 전에 아내와 꼭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아들도 제 호적에 올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과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걸 모두 다 해주고 싶습니다. 예전엔 가난해서 아내에게 좋은 옷 한 벌 못 사줬지만 지금은 집도 사주고 회사도 다 아들에게 줄 거예요. 죽을 때 저에게 10원도 남아있지 않아도 아들과 아내에게 주고 갈 수만 있다면 그거로 저는 이 세상 편하게 떠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제 프로포즈 꼭 성공할 거라고 응원하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는 70대 여자입니다. 요즘 세대는 그래도 덜하지만 우리 시대 때는 시집살이 때문에 고부 갈등이 참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시집살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쓴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좋은 시어머니는 가을에 별세하셨는데 그래서 가을이 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우여곡절이 많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상 못하잖아요. 저 역시도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었고 그 과정을 겪으며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사연으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어요.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이유는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아주 멀쩡했는데 술만 마시면 말 그대로 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 다녀오다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서 보면 그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다닌 적도 많습니다. 경찰서에 하도 불려가니까 나중에는 경찰 아저씨와 저는 서로 인사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그렇게 집안 살림을 다 부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해서 집에 물건도 별로 없는데 다 때려 부수니까 남아있는 가전제품도 말을 안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엄마에게 손도 많이 대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버지의 저런 행동에 더는 못 참겠다고 제가 중학생 때 한밤중에 벼랑간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사실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는 행동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곧 돌아올 줄 알고 언니랑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뒤로 행방을 아예 감추었어요. 엄마의 최종 가출 이후에는 진짜 살면서 엄마의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언니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었죠. 저한테는 2살 터울의 친언니가 있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더욱 술을 물처럼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둘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야, 종석아, 우리 이렇게 살면 다 죽어. 언니는 그래서 서울로 가려고 해. 너는 그 공장에서 만난 남자 있다며?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아버지랑 같이 살면 우리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해. 지금도 번 돈 다 빼앗기고 있잖아. 언니는 저에게 아버지랑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서울로 가서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저랑만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공장에서 억지로 일했었는데 월급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날이 되면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공장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한 제가 돈 봉투를 받으면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술을 사서 마셨어요. 월급을 주지 않으면 공장 앞에서 술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저에게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고는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행패를 막아주었던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언니가 말한 제 첫 남자친구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는데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아직도 제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남편이 기억납니다. 우리 집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무엇을 들고 갔겠어요. 아버지에게 저 결혼한다고 통보하고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고 해방감을 느꼈어요. 가난했던 것은 우리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집도 넉넉한 사정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세대는 모두가 가난한 세대였거든요.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의 집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었고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너무 안타깝게 결혼하기 바로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인 남편 밑으로 시동생이 무려 5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 식구들은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혼자 그 많은 자식의 밥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저도 며느리로 그 집에서 같이 사니까 저는 당연하게 살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 고운 손이 망가질까봐 무섭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내가 아가 네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 알겠지? 얼마나 사람이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 덕분에 고부 갈등을 전혀 겪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 때문에 도망치듯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를 잘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니 저는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만나봤자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싸울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친정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로 착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죠?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전혀 안 그랬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정말 우연히 도박을 한번 해보더니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을 집에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도박장에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남편을 찾으러 온 동네를 뒤지고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집에 있느라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저렇게 가장이 책임감 없이 행동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간간히 용돈벌이로 남의 집 옷을 수선했는데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기엔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남편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당신이 대신 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남편을 저 대신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죠.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있던 집을 담보로 도박해서 우리는 단칸방으로 이사 가기까지 했어요. 시동생이 무려 5이라 단칸방에서 잠을 잘 때는 똑바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니 저도 집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나가서 급하게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라 임신은 저에게 다른 세상 얘기였어요. 남편은 약 3년 동안 도박에 빠져 살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막내 시동생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도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이었어요. 남편이 밖에서 도박하고 돌아다녀서 시어머니와 제가 일하느라 시동생들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시동생이 한밤중에 열이 펄펄 나도 해열제만 계속 먹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침에 깨어나질 않아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있었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학교도 가지 않고 병원에서 간호하느라 고생이었어요. 막내는 생사를 오가고 시어머니와 저도 힘들어서 안 아픈 곳이 없으니 그제야 남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집 앞에 있는 인쇄회사에 들어갔어요. 가서 제일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남편이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직장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확실히 조금이라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고 저는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하자 시어머니는 또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지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좋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제 임신 소식을 듣자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대놓고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때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역시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첫째를 가졌을 때 입덧이 매우 심했는데 뭘 먹으려고 하면 자꾸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에 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냄새를 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신맛이 나는 것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시고 달달한 과일을 정말 매일 사다 주셨습니다. 신선한 것을 먹어야 한다고 쟁여놓지 않고 새벽 시장에 가서 사오셨어요.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을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아가, 너 뭐 하는 거니? 임신했는데 이렇게 집안일하고 그러면 애 떨어진다. 빨리 가서 누워있어. 내가 할 테니까 가서 과일 먹으면서 쉬어라, 응? 어머니, 저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아가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6명이나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야말로 가서 누워 계세요. 허리랑 무릎도 아프시면서 왜 자꾸 움직이세요? 시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저에게 유독 더 잘해주셨어요. 원래도 저에게 친절하고 잘해주셨지만 임신 동안에는 더욱 저를 위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첫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시동생들에게도 아직도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아기를 낳고 현실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바로 일을 했거든요. 일하러 나가면 시동생들이 우리 장남을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자식이 셋인데 제일 예쁨을 많이 받은 게 장남이에요. 그 뒤로도 저는 아들 1명, 딸 1명을 더 낳아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 일했고 남편도 쉬지 않았는데 식구가 워낙 많으니 가난했던 것은 여전했어요. 그래도 성인이 된 시동생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특히 둘째 시동생은 저랑 동갑인 여자거든요. 저한테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시누이라고 전혀 괴롭히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 오빠가 철이 없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런 마음씨 좋은 둘째 시누이는 성인이 되고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워낙 반반해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시집을 가면서 우리는 해준 것도 없는데 친정이라고 돈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 돈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동생들도 멀쩡하고 시어머니는 너무 좋으셨는데 남편은 또 뭐가 그리 불만인지 사고를 거하게 쳤습니다. 잘 다니던 인쇄회사를 갑자기 가족들의 상의도 없이 그만두었거든요. 퇴사라는 말을 저에게 한 번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남편은 본인이 인쇄회사에서 일해보니 자기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첫째 나이가 겨우 9살이고 막내의 나이는 3살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저랑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며 둘째 시누이의 남편에게 돈까지 빌렸어요.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저도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 시누이는 친정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시누이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서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원망했어요. 시누이는 이렇게 살면 본인까지 오빠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연을 끊었습니다. 빚을 얼마나 낸 건지 집에 빚쟁이들이 쉬지 않고 찾아왔어요. 돈 내놔!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갔으면 갚아야 할 것 아니야! 한 달만 주면 2배로 갚는다며!
그래놓고 지금 석 달이 지났어. 돈 안 내나? 어? 그럼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구하란 말이야. 네 몸을 팔기 싫으면 아이라도 내놔. 내가 확 팔아버리게. 안 돼요. 저기 안 돼요. 차라리 남편을 데려가세요.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요. 빚쟁이들은 집에 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심지어 아이를 데려간다며 우리 막내를 실제로 들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저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복도 없는데 남편 복까지 없는 불우한 인생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차라리 삼남매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 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당신께서 사과하시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수중에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다린다고 잘 풀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저는 급한 대로 아주 작은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최고 장점이 요리를 매우 잘하는 거예요.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선일도 잘하셨는데 무엇보다 음식을 매우 잘하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식당을 열고 아침부터 밤까지 운영했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시동생들은 식당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한 분의 손님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남편의 빚을 점점 갚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은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식당을 운영하며 아주 슬픈 일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몸이 약한 상태였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깨, 허리, 무릎 등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임신하며 저를 제일 최우선으로 돌봐주셨어요. 셋을 낳는 동안 매번 마시는 것도 해주셨고 아이도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쓰러지니 저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갈 때도 이렇게 슬프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식당 일을 쉬면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 정말 울면서 일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손맛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봐서 흉내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연세도 많으셔서 병원에서 집에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모셨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가도 시동생들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집에 들러 어머니 끼니는 꼬박꼬박 챙겼어요. 단골 손님들이 딸보다 며느리가 훨씬 더 챙긴다고 대단하다고 하셨죠. 아가, 미안하다. 시집와서 고생만 하네.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엄마랑 딸로 태어나자. 미안해. 시어머니는 1년 동안 누워 계시다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자식들보다 저를 더 많이 찾으셨습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저를 보고 천천히 저 말을 어렵게 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저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제가 일해야 하니까 식당에서 일하고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망할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최종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저에게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오더니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미안했다고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저에게 바치겠다고 했죠. 고맙거나 대단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어린 우리 삼남매라도 어떻게든 키워보자고 했어요. 시동생들도 하나둘 커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식당에 나와 저를 도와 일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제 자식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일했더니 손님이 많이 늘어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딸들에게도 안 알려준 비법을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 방법대로 요리했더니 점점 손님이 늘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식당에 올 정도로 손님이 늘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우리 식당은 어느새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2층짜리로 가게를 확장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했어요. 돈도 많이 생겼는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첫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키워주었어요. 특히 첫째는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운동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코치 비용도 그렇고 연습 비용과 장비까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지원을 아주 많이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니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지원을 해준 것에 비해 사실 첫째는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훈련만 몇 번 참여하고 여자를 만나러 다녔어요. 운동한다고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았는데 용돈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 돈으로 여자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랍니다. 사실 둘째와 셋째는 제가 낳았지만 아주 기특하거든요. 특히 셋째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보통 첫째가 제일 잘났다는데 우리 집은 정확히 반대였어요. 첫째는 사실 사고도 많이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운동한다는 이유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이들 학교에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던 것은 첫째 때가 유일하거든요. 어머니, 재열이가 운동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위협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의 돈으로 해결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집에서 각별히 지도해 주세요. 장남의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확장한 식당의 돈이 장남의 합의금으로 쓰게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특히 중간에 엄마 같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봤으면서 장남이 저렇게 말했다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첫째 아들에게 저런 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장남의 이런 행동은 심지어 성일이 되고 나서도 지속되었어요. 장남을 보면 마치 우리 아버지를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싸움판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겨우 정신 차렸더니 이제는 큰아들이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죠. 군대를 다녀오고 큰아들은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야구 선수가 되겠다면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깡패 집단에 들어갔더라고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간만에 아들을 보면 볼 때마다 문신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양팔과 등짝에 무시무시한 용 그림이 있었어요. 야, 이재열, 너 등짝에 그건 뭐야? 너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뭔 깡패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 동생들은 공부해서 대학 가는데 너만 이게 뭐야? 너한테 이제 엄마도 지원 못 해줘. 알겠어? 엄마 너무 서운하네.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나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그럼 가게 하나만 열어줘요. 술집 하나만 열어주면 쥐 죽은 듯이 살게. 어? 제발. 나 각서도 쓸게. 보다못한 제가 이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자 장남은 오히려 가게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인맥으로 술 장사를 하면 반드시 대박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남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제가 잠도 못 자면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남은 그걸 뻔히 알면서 술집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알아서 본인 산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장남이어도 괘씸한 마음이 들어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저를 설득했어요. 동생들이 잘 나가니까 본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술집을 열어주자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 엮인 남자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장남의 끊임없는 설득에 저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가게를 하나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제가 술집을 열어주자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매일 술 파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네라 지나가며 보면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을 믿어달라고 큰 소리를 워낙 친 상태라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첫째는 장사할 깜냥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인 것은 장남의 태도였어요. 운동하던 습관이 남아있어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처럼 직원들을 대했어요. 또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그게 다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손님하고 싸워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오죽하면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 아들 술집 왜 저러냐고 할 정도였어요. 장사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맛은 거기서 거기고 서비스가 참 많은 것을 차지하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친절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를 않고 오히려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위협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들었어요. 재열아, 엄마가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응? 내가 장사를 몇 년을 했는지 알지? 일단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면 손님들도 그거 알고 다시 찾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기분 상했다고 너무 그렇게 대하지 마. 아우,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엄마는 도대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엄마 도움받아서 가게 차렸다고 엄마 마음대로 내 가게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잖아. 노파심의 엄마 마음으로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해도 장남은 기분 나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 장남이 조폭 집단에 들어가서 그 조폭들이 가게에 오니까 손님들은 무섭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폭들끼리 술집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제가 그걸 말했더니 자기를 가만히 두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저는 아들이지만 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장남은 본인 가게에서 일하던 21살짜리 여자 직원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남이 무슨 어린 여자를 데려왔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임신했다고 이 여자와 결혼한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애는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딱 봐도 질이 좋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서 18살 때 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장남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지는 못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다 그러고 살았고 똑같이 자랐는데 둘째와 셋째는 멀쩡했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가게 근처에 신혼집을 급하게 마련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혼수로 들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단 임신했으니 싫은 소리를 하기도 싫었습니다. 또 며느리를 보니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한테 천사처럼 대해주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도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임신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가서 대신 청소와 빨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출산한 며느리는 마치 상전처럼 굴었습니다. 어찌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첫 손주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식당에서 시장으로 일하니까 바빠서 시집살이를 시킬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용돈도 자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부부는 그런 용돈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 성현이 돌이잖아요. 먹는 양도 늘어났는데 용돈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애아빠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살아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면 대놓고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장남이 결혼하고 남들과 싸워서 경찰서에 가지는 않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하게 제 돈을 자기들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서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으로 시집온 것도 아니잖아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쓰는 것이 아니꼬였습니다. 아무리 부모 마음이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둘째와 셋째는 아주 기특했어요. 공부로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제가 따로 용돈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반면 장남 부부는 어째 날이 갈수록 요구하는 조건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어찌나 징징댔는지 몰라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돌쟁이 손주를 우리 가게에 데려와서 맡기고 자기는 놀러 다녔습니다. 아우, 사장님, 내가 사장님 며느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양심이 어디 있는 거야? 큰애들도 보면 너무해요. 사장님이 그렇게 돈 들여서 가게 차려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매번 와서 죽는 소리야. 내 팔자가 이런가 봐. 나도 큰애들만 보면 속이 갑갑해. 그래도 결혼하더니 적어도 패싸움은 안 하잖아. 쟤 야구한다고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 돈만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져.
실제로 큰아들은 야구는 무슨 술집이나 제대로 운영하길 바랐습니다. 제 바람과 달리 술집은 파리가 날릴 지경이었어요.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 먹으러 오는 우리 식당과 달리 아들의 가게는 손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본인 조폭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어느새 장남 부부를 생각하면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심지어 자꾸 손주를 식당에 맡기고 놀러 다니는 며느리는 어쩌다 손주가 다치니까 저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어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몇 초 사이에 사라지고 사고치는 것이 아기잖아요. 안 그래도 식당에는 위험한 도구가 많아서 제가 불안했거든요. 며느리에게 아기를 맡기고 가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주지 않으면 손주를 집에 방치하거나 장남 가게에 맡겨놓고 놀러 다녔어요. 차마 그래도 제 첫 손주를 조폭들 사이에서 술 마시는데 앉혀놓을 수는 없어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손주가 식당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저도 당연히 너무 놀라서 그대로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 말을 들었더니 다행히 평생 가는 상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재생 능력이 좋아 금방 회복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죠. 그때 장남은 심지어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가게에 왔길래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봤길래 그러냐고 섭섭하다고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단 가게니까 저도 미안하다고 달랬는데 그날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저라고 우리 손주를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며느리가 돌아버렸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더 서운했던 것은 바로 장남의 태도였어요. 아, 엄마, 아기가 뛰어다니면 안 다치게 엄마가 노력해야지. 이러면 어떡해? 아내가 집에 와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울었어. 나는 엄마가 잘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서운하네. 일부러 이러는 거야? 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식당 운영하면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네 자식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네 아빠는 손주 데리고 놀다가 발목이 삐었어. 그것도 모르고 너희는 너희가 만든 자식을 돌보지도 않잖아. 엄마가 아예 안 봐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 가게는 어떡해? 술집에 아기를 데리고 장사하면 엄마가 그것도 싫다며. 내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래? 아이고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너희 동생들은 멀쩡하게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엄마한테 아기 다쳤다고 뭐라 할 거면 아예 데리고 오지 마. 이 사건으로 저는 장남 부부에게 실망했습니다. 힘들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키웠더니 저렇게 나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특히 장남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예 장남 부부와 인연 자체를 끊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장남이 저 사태에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식당과 달리 본인의 가게는 손님이 없어 파리가 날렸잖아요. 그래서 장남은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손님들에게 자기 술집으로 오라고 꼬드겼어요. 생전 도와주러 오지도 않더니 본인 가게로 손님을 데려가려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랑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게 손님들을 데려갔으면 서비스라도 챙겨줘야 하는데 억지로 술을 강매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님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빠서 또 경찰을 부르게 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아들 가게는 물론이고 우리 가게의 손님까지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단골들이 아들을 보면 아예 우리 가게를 지나쳐서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들은 그게 그렇게 섭섭했는지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그래도 엄마의 첫째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그런 아들을 말리자 아빠도 똑같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 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똑같이 대응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맨날 재민이 재훈이만 챙기고 엄마는 장남인 나는 챙기지도 않고 다 죽어. 그냥 나는 몰라. 죽을 거야. 야 인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가게 그릇을 던져? 여보, 빨리 경찰 불러. 이놈아,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라 이러는 거야? 엄마 속 터지게.
아들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우리 가게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첫째 아들 때문에 경찰 얼굴을 하도 많이 봐서 민망했습니다. 경찰들도 우리 아들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장사할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아 문을 빨리 닫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에서 남편과 둘이 아들이 던진 그릇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본인 자식까지 낳은 자식을 책임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것도 힘들게 키워놨더니 저러는 게 오히려 괘씸했습니다. 얄미운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손주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예뻐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허탈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많은 얘기 끝에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 가게의 부동산 이름은 저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든 돈을 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아침이 되자 바로 부동산에 가서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은 당연히 우리 가게로 찾아왔어요. 또 바락바락 성질을 내며 엄마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러냐고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을 그렇게 하면서 이놈의 집구석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그대로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홧김에 나간 장남은 약 2주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갈 때는 평생 얼굴도 안 볼 것처럼 하더니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장남은 그런데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장남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또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마구 질렀어요. 나가라. 나는 이제 너랑 며느리 얼굴이 꼴도 보기 싫어. 네 인생 망했다고 네 부모 인생까지 망하게 할래? 내가 도대체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학생 때 운동하겠다고 해서 그거 지원해줘. 능력도 없어 조폭 집단에 들어가서 술집 차려줘. 결혼한다고 저 불려지 같은 년 데려왔을 때 집 구해줘. 인간아, 양심이 있으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가져와서 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장되게 행동했더니 장남은 매우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도 싫어. 나는 평생 엄마랑 아빠랑 연 끊고 살 거니까 그렇게 하셔. 나도 서운하고 섭섭한 거 말하면 끝도 없어.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연락하지 마. 가자. 그렇게 장남은 완전히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제가 너무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둘째와 막내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앓던 이가 빠졌다고 남편을 좋아했어요. 실제로 그 뒤로 저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각각 본인들도 너무 잘났는데 배우자도 아주 잘 만났어요. 심지어 전문직이라 미래도 보장되었는데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지원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했다고 얼굴을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더 지원해주게 되더라고요. 둘째네 부부는 영국으로 가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회사가 영국에 본사가 있다고 해서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올 때마다 선물을 가득 들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둘째와 셋째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보고 있으니 첫째 부부는 금방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오히려 연락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첫째가 우리와 연락을 끊고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은 매출이 자꾸 늘어나서 2호점과 3호점까지 생겼어요. 자식들이 각자 잘 사니까 시동생들에게 2호점과 3호점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 도움으로 제가 잘 살게 된 거라 평생 갚으려 살려고 했죠. 가족들과 사이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막 결혼했을 때는 너무 가난해서 다리도 못 펴고 잤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식당도 매출이 좋고 다들 행복하게 사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환갑이 지나 65세가 되었을 때 식당 일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평생 일했더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남편도 안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 뒤로는 사고도 전혀 치지 않고 저를 도와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남편을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식당은 막내 시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막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심성이 어찌나 착한지 매번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유독 얼굴이 많이 닮아 저도 애착이 갔거든요. 막내 시동생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남편과 여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둘째 부부도 보러 가고 유럽 여행도 다녔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나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좋은 풍경을 보며 저는 우리 부모는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제가 어떻게든 데리고 좋은 곳을 보여주려고 애썼을 거예요. 남편과 둘이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얘기하며 서로 웃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있으면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은퇴하고 남편과 열심히 둘째와 셋째 부부를 보러 다니며 여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칠순잔치를 바로 직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날은 셋째 부부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시장에 가서 애들 먹일 갈비를 포장해서 왔는데 누가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요. 누구지 싶어서 봤는데 저는 눈이 마주치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갈비도 땅에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 잘 지냈어요? 나야 재열이, 나 잊은 거 아니지? 내가 성공해서 찾아오려고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도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나 이제 사장님이야. 우리 집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장남이었어요. 장남은 때깔 좋은 양복을 입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봤더니 무슨 건설회사 사장님이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마음으로 끝이 났어도 자식 얼굴을 몇십 년 만에 보니 엄마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미워도 자식이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장남 부부를 내치고 행복하게 살았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장남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해서 저를 찾아오다니 너무 놀랐어요. 곧 셋째 부부가 집에 도착했고 눈물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했더니 무작정 공사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 차렸다며 그동안 죄송했다고 비는 모습에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리게 되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와 손자도 데려왔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며느리도 사모님이 되어서 얼굴도 혈색이 아주 좋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둘째 부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와중에 장남은 저에게 칠순잔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너무 당연하게 잔치를 크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거래처도 많으니까 최대한 큰 곳으로 잡자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주도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실제로 영국에 있는 둘째 부부도 부르고 시동생들도 다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니 생각보다 많이 북적거렸어요. 사람을 불러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잔뜩 먹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랍니다. 제 사연의 핵심인 사건도 이날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 아시죠?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날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주 배부르게 음식까지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집으로 갔고 우리는 우리 집에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데 우리가 먹었던 연회장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더 놀랐던 것은 그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다고 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거든요. 나간 며느리가 왜 연회장 안에 있는지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저는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바로 앞에서 듣게 되었어요. 여보, 돈 위조 지폐로 바꾼 거 맞지? 아우,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축의금 얼마 들어왔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 빨리 그거 가지고 튀자. 곧 있으면 사채업자들이 우리 찾아올 거야. 내 예상보다 금액이 많아. 아까 위조 지폐로 바꾸는데 누가 볼까 얼마나 무섭던지. 빨리 저 노인네 버리고 이제 튀자. 당신 아까 집에 가서 금덩어리 가져온 거 맞지? 그건 차에 있어? 일단 튀고 엄마가 나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받고 완전하게 잠수 타자.
글쎄 장남 부부가 축의금을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중간에 우리 집에 가서 금을 챙겼다는 것까지 듣고 저는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장남은 건설회사 사장님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빚을 억대로 낸 상태였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대화를 듣는 도중 제가 내려오지 않으니 식구들이 연회장으로 올랐어요. 장남 부부가 문을 열고 나오니 우리가 다 그 인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남과 며느리는 심하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돈을 들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장남을 둘째와 셋째가 나서서 잡았어요. 야 이것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뭐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너희 사채업자가 찾아온다고 했지? 그래서 재열이 너는 얼마 전에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였어? 됐다. 어림도 없어. 사실 얼마 전에 장남이 저에게 은밀하게 부탁했던 것도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2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 팔아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장남에게 다 말했고 서류 정리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칠순잔치에 돈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2억은 없던 일로 되었고 장남 부부에게 제 축의금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의 차로 가니 정말 금덩어리가 몇 개는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무척이나 화를 내며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몰래 나한테 돈 달라고 사정해서 내가 1억을 마련했더니 다 이런 속셈이었어? 어림도 없다. 그렇게 부모가 돈으로 보여? 빌려주기로 했던 거 다 취소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 알고 봤더니 남편에게도 장남은 돈을 빌렸더라고요. 오랜만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본인의 빚을 탕감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장남과 며느리는 이렇게 완전히 우리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었어요. 둘째에게 듣기로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데 제 알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편안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둘째, 셋째 부부와 저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